면회? 뭐하러 자주 가? 한 달에 한 번이면 되지. 건물만 우리 이름으로 넘어오면 그걸로 된 거야. 빈손으로 태어난 건 네 잘못이 아니지만 부모 등고 빨아먹으며 나이만 처먹은 건 네 죄다. 상가 월세만 해도 월 500은 되는데 그거 모아서 우리 애들 교육비 쓰고 차도 바꾸자.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더니 도둑놈을 키웠구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사람답게 살아라. 아들 내외의 속내를 알게 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70평생을 살면서 박순덕 여사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니라 부모의 자산을 비추는 돋보기라는 것. 박 여사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힘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일궈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하고 세입자들 민원 들어주고 겨울엔 보일러 고치고 여름엔 에어컨 청소하며 건물을 키웠습니다. 그 건물은 박 여사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생존의 증거였고 아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누워 지내던 어느 날 밤, 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제 등에 칼을 꽂을 도둑이었다는 것을. 수술 후 석 달째 박 여사는 거동이 힘들어 안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혜가 지방에서 올라와 수발을 든다며 집으로 들어온 것은 수술 일주일 후였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약을 챙겨주는 며느리의 모습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방이 점령당했습니다. 박 여사는 작은 방으로 옮겨졌고 아들 내외는 넓은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며느리는 거동이 불편하니 화장실 가까운 작은 방이 낫다고 했지만 박 여사의 가슴 한편에는 묘한 서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저녁 박 여사가 힘겹게 식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상 위에는 찬밥과 김치 몇 조각만 놓여 있었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 앞에는 갓 지은 쌀밥과 제육볶음, 된장찌개가 수북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화가 안 되시니까 간단하게 드셔야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찬밥을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상가 건물 관리 힘드시죠?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허리도 이렇게 안 좋으신데 계속 관리하시면 몸만 상하세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용인에 아주 좋은 요양시설이 있어요. 공기도 좋고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듯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요양시설 안내 책자와 함께 그 아래 살짝 비치는 또 다른 서류들. 박 여사의 시력은 흐렸지만 재산 증여라는 글자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건물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어머니 걱정 없으시게. 박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0평생 쌓아 올린 믿음의 탑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하지 않았던가. 외벌이로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자금도 보탰고 사업 실패했을 때도 빚을 갚아줬다. 그런데 내가 이제 조금 아프다고 나를 버리려는 건가.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들킬까봐, 자식 앞에서 나약해 보일까봐.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이번 주 안으로 서류 다 정리해야 해. 어머니가 정신 또렷할 때 도장 받아야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요양은 보낼 거야? 면회는 어쩔 건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을? 뭐하러 자주 가? 한 달에 한 번이면 되지. 건물만 우리 이름으로 넘어오면 그걸로 된 거야. 상가 월세만 해도 월 500은 되는데 그거 모아서 우리 애들 교육비 쓰고 차도 바꾸자. 그래.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하는 거야. 어머니도 언제까지 건물 관리하시겠어? 우리가 맡는 게 효도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박 여사는 이를 악물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자식인가?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온 혈육인가? 배신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그 눈빛에는 단단한 결기가 서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70평생 혼자 살아온 내가 너희한테 당하고만 있을 줄 아느냐. 다음 날부터 박 여사의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식사 시간에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며느리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를 멀거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우리 집에 왜 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잘됐네. 어머니가 정신을 놓으시면 더 쉽게 설득할 수 있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정확히 읽은 박 여사는 속으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학교 다녀왔니? 엄마가 저녁 차려줄게. 며칠간의 연기 끝에 아들 내외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 몰래 요양원 예약을 완료했고 부동산 중개사를 불러 증여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박 여사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박 여사도 자신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조용히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상기된 얼굴로 박 여사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박 여사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찍으면 되는 거지?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도장 찍을 곳을 가리켰습니다. 박 여사는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챙겨 다음 날 아침 일찍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건물은 자신들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서 하지만 등기소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하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증여 계약서가 아니라 사회환원 신탁 서류라고.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다고. 서류를 빼앗아 본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에는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본인 박순덕은 소유 부동산 전체를 사회복지법인에 신탁하며 아들 김민수 및 며느리 이은혜의 재산 접근을 영구히 금지한다고 그 아래 박 여사의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진짜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아들은 황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흐려진 눈빛도 멍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지혜와 단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장은 말이다. 도장은 찍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을 증명하라고 있는 거다. 너희 눈에는 내 건물이 보이고 내 눈에는 너희들의 추악한 욕심만 보이더구나. 아들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입 닥쳐.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일주일 전 밤 너희가 부엌에서 속삭이던 거 다 들었다. 면회는 한 달에 한 번이면 된다고. 건물 월세로 차 바꾸고 애들 학원비 쓴다고 다 들었어.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천만에 내가 연기를 한 거야. 너희가 얼마나 썩었는지 확인하려고. 아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중요소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법무사를 만났다. 내 건물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 어차피 너희 같은 도둑놈들 손에 넘어갈 바엔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이는 게 낫지. 박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아파 휘청거렸지만 그 모습조차 위험이 있었습니다. 너, 민수야. 내가 널 위해 무엇을 아꼈느냐. 남편 잃고 홀로 너를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내 한 끼를 굶으면서 네 학원비를 댔고 내 옷을 귓고 기워 입으면서 네 옷을 사줬다. 네가 사업 실패했을 때도 내가 모은 돈으로 빚을 갚아줬지.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느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찬밥 한 그릇 주면서 효도한다고 생색냈고 내 건물 욕심내면서 요양원 보내겠다고 협박했어.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었니? 그냥 네가 옆에 있어주고 가끔 밥 같이 먹고 내가 아플 때 손 한 번 잡아주면 그게 전부였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가 죽길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 건물이 탐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기회? 박 여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난 건 네 잘못이 아니지만 부모 등골 빨아먹으며 나이만 처먹은 건 네 죄다. 기회는 네가 매일같이 내 밥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있었어. 그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물었어야지. 어머니, 편찮으세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그랬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안 했다. 박 여사는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짐 가방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대들었습니다. 참, 어머니도 너무하시네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박 여사는 며느리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적어뒀다. 첫째 날, 너희가 내 약 2알을 빼돌린 것. 둘째 날, 내 통장 잔고를 몰래 확인한 것. 셋째 날, 내 인감도장을 찾으려고 서랍을 뒤진 것. 요를째째, 내가 약 달라고 했을 때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것. 다 기록해뒀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의 집 인감도장 찾을 시간에 네 양심부터 찾아라. 미안하지만 난 100살까지 살 생각이야. 너희 푼돈 욕심에 내 건물 벽돌 한 장도 못 건드린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들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더니 도둑놈을 키웠구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충고다. 아들과 며느리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박 여사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짐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홀로 집을 지켰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효도는 강요할 수 없다는 것.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 그리고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초라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 몇 달 후 박 여사가 신탁한 건물의 월세는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비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그곳을 찾는 어르신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박 여사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 여사는 말했습니다. 내 자식은 내 재산만 보더니 여러분은 내 마음을 봐주시니까요. 그날 저녁 박 여사는 혼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잃었지만 존엄은 지켰으니까요. 자식에게 빼앗길 뻔한 건 재산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효도는 받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는 거야. 내가 부모님께 효도했으니 그걸로 됐어. 자식에게 기대하는 건 욕심이었지. 그리고 박 여사는 따뜻한 밥 한 술을 떠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배신한 자식과 먹던 찬밥보다 당당한 마음으로 혼자 먹는 따뜻한 밥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것이 박순덕 여사가 70인생에서 배운 가장 쓰라리지만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자식이고 진짜 효도입니다.